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이 북한이 지난번에 4일날, 9일날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 발사고 명백한 UN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단지 조그마한 무기를 쐈을 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자, 이거를 두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 오셨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기만술이다. 자, 트럼프가 중국과의 경제 분쟁, 무역 분쟁을 더 격렬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결렬시켰어요. 아니, 트럼프가 결렬시켰다기보다는 시진핑이 결렬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너무 강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공정한 관행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중국 측에.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단순히 요구만 한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요구했던 거, 중국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그걸 명문화해라, 법률로 제정해라. 지식재산권 그거 함부로 복사하거나 불법 복제하지 말고, 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 강요하지 말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를 법률로 제정하라고 요구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 이거를 처음에는 시진핑이 알겠다고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처음에는. 근데 시진핑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시진핑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약간 주권 침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명령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무원 명령의 형식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강요 문제, 이런 거 다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법률로까지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거 주권 침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명문화를 딱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요구대로. 이거는 중국은 미국의 꼬봉이, 어쩔 수 없는 영원한 2인자, 미국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2인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법률로 기록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 황제가 미국의 꼬봉이가 되겠다는 그 일종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법률, 그거 영원히 역사에 남는 그 기록인데, 그걸 시진핑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까? 협상을 결렬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중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 더 때릴 거고요. 지금까지 2,500억 달러 수입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앞으로 한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3,500억 달러 정도의 수입 물품 더 관세 때릴 게 있다 그래요. 그거 관세 때릴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됐을 때가 되면은 트럼프가 뭘 하겠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겁니다. 중국의 은행들한테.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은행들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트럼프는 시진핑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트럼프의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지금 그 커다란 그림, 그 대전략 속에서 중국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 대전략 하에서 시기가 무르익는 순간이 올 때까지 중국이 완전히 굴복하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김정은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마치 김정은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쏜 거, 그거는 조그마한 미사일 쏜 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직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정적인 시기란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준비되는 시기가 당도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사적 준비 상태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자, 5월 17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미국의 챔프라고 하는 EMP 무기 그것이 실전 배치됐다고 뉴스 보도를 했어요. 한 2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됐다고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요. 이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챔프 모델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챔프라는 뜻은 카운터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전기 방해란 뜻이죠. 카운터 일렉트로닉스. 전기 방해 하이 파워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어드밴스드 미사일 프로젝트. 향상된 미사일 발사체 이런 뜻인데 자, 요거는 보잉사에서 제조한 거고요. 제즘이라고 하는 공대지 유도 미사일 통합형입니다. 호환형이에요. 자, 원래 이거 제즘 통합형 챔프를 제즘 통합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보잉사에서 이거는 2023년도에 전력화될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왜 이거를 제즘 통합형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이게 제즘 통합형이 돼야 F-35, F-15, F-16 같은 전투기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무게가 한 1020kg, 한 1톤 정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최소 2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단 2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됐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아니, 미국같이 돈이 많은 나라가 실전 배치하려면은 화끈하게 1000기, 아니 1000기는 안 되더라도 한 200~300기 정도는 한 번에 실전 배치할 때 한 200~300기 정도 실전 배치하잖아요. 미국같이 군사 대국이
무언 실전 배치를 20기 이상, 20기 정도의 그런 20이라는 단위가 나오냐 이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제즘 통합형 이거는 아직 업그레이드 개발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러면 뭐가 실전 배치됐다는 것이냐?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겁니다. 이게 원래 챔프의 프로토타입 최초 모델이에요. 요거는 무게가 1400k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16이나 F-35 같은 전투기에, F-15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투기에 이걸 탑재를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싣고 가서 폭격을 하냐면은, 폭격이 아니라 이걸 날려서 EMP 공격을 하냐면은 B-52H나 B-2 폭격기 등에다가 싣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최소 20기 정도, 최소 2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됐다는 거는 아직 원래 미 공군에서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델, 제즘 통합형, 그거로는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형, 그거를 20기 정도를 실전 배치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즘으로 그게 업그레이드가 완료돼서 그걸 시전 배치했다면은, 그거 한 100기, 200기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근데 고작 20기 정도 실전 배치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거를 미국이 제즘 통합형으로 업그레이드된 F-16이나 F-35에 장착할 수 있는 그 모델로 그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왜 지금 요 프로토타입 최초 모델을 20기 정도를 만든 것이냐, 만들어서 실전 배치한 것이냐,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즘 통합형을 실전 배치하려면은 2020년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북한 문제를 손을 봐야 되겠거든요. 트럼프 생각에. 그러니 저 프로토타입 모델을 실전 배치한 거예요. 급하게. 자, EMP 공격 무기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믿음방패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행할 때는 그 최초 공격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최초 군사 작전, 그것은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가서 F-35, F-22, B-2 그런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가서 북한 상공에서 몰래 들어가서 그 최초 군사 작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최초 공격에 시도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직 챔프가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은, 제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려면은 스텔스 전폭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초 군사작전에서, 진짜 최초 군사작전에서 EMP 무기가 먼저 들어가야죠. 챔프가 먼저 들어가야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게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챔프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챔프가 들어가서 EMP 공격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사령부, 핵미사일, 그리고 통신기지,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무력화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텔스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이 EMP, 이 챔프라는 무기가 반드시 실전 배치돼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지금 계속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할 때는 특이하게도 항모 전단에 의해서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특이하게도 원래 미국이 어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불량 국가들을 군사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 가장 결정적인 징후는 항모 전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에 한반도에 무려 3개의 항모 전단이 왔었잖아요. 그때 최대의 위기였죠. 칼 빈슨, 존 스테니스, 그리고 루즈벨트 항모 전단, 이렇게 3개의 항모 전단이 왔었었는데, 그러나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년 안팎으로 그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그때 실행될 대북 군사 옵션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결정적인 징후는 항모 전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왜? 김정은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징후, 그거는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의 공영 은행들에게 그 한 지금 3개 은행 정도가 그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그래요. 그 은행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는 시기, 미국이 그 중국 은행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면은 중국의 경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게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 군사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징후가 될 것이다. 항모 전단이 뭐 동북아에 몰려오고 이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항모 전단이 오지 않더라도 미국이 어떤 군사 공격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인균의 국방TV라든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동북아, 남중국해, 괌 이런 쪽에 오키나와, 일본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전 배치 전단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3척에서 14척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사전 배치 수송선들이 지금 몰려 들었습니다. 한번 그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USNS 프레드 스터캠 요거는 뭐 크기는 276m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54,000톤. 이건 지금 5월 26일 현재 포항 앞바다에 있고요. 자, 요 배는 롤온 롤오프 쉽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배 함미나 함수 그리고 배 측면이 이렇게 자, 배 함미나 함수나 측면이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릴 때 차량이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송선을 롤온 롤오프 쉽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컨테이너선 같은 거는 기중기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거는 그냥 측면이 이렇게 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거기로 그 출입문을 통해서 자동차들이 배에 실렸다가 내려졌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배를 롤온 롤오프 쉽이라 그래요.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포항 앞바다에 와 있는 게 요 USNS 프레드 스터캠 요거하고 그 밑에 MV 버나드 피셔. 자, MV라는 거는 머천트 베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민간 상선인데
미 해군에서 수송사령부에서 이렇게 빌렸어요. 그 중요한 군사작전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자, 요것도 지금 포항 앞바다에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 버튼, 요것도 포항 앞바다에 있고, 다 큰 배들입니다. 그리고 MV 에드워드 카터, 요거는 지금 여수 남해 앞바다에 있습니다. 자, USNS 찰튼, 요것도 여수 남해 앞바다에 있고요. 그 밑에 사카가위, 요거는 부산 앞바다에 있고, 자, 요렇게 6척, 지금까지 보여드린 6척은 포항하고 남해 쪽에 와 있고요. 그리고 USNS 괌, 요거는 오키나와에 와 있고, 챔버스, 요거는 요코하마에 있다가 5월 26일 날 그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존 글렌 라고 하는 배인데, 요거는 그 모바일 랜딩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저 요 밑에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른 수송선들을 요 배에 접안시켜서 여하튼 그 차량이나 요 물자들을 나를 수 있게, 그러니까 간이 항구를 바다 중간에다가 만들어 놓고 수송선들이 접안했다가 그 물품을 싣고 떠나게 할 수 있는, 아니 뭐 하여튼 그런 배를 존 글렌 요 배가 담당을 하는데, 여기 ship to ship transfer, 그러니까 배하고 이렇게 접안해서 물자를 전송하는 모바일 랜딩 플랫폼, 이동 가능한 그 상륙 플랫폼, 뭐 요런 배입니다. 요거는 미국이 저 상륙 군사 작전을 펼칠 때 반드시 이 배가 같이 이동합니다. 요 배가 보인다는 거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요. 그 지금 현재 괌에 제2 연안 하천대, 이게 연안 하천대니까 코스탈 리버린 스쿼드론 그런 뜻인데, 코스탈 리버린 스쿼드론 CRS2, 그러니까 제2 연안 하천대가 지금 괌에 와 있어요. 이거 원래 미국 본부, 미 본토에 있는 부대인데 요게 괌에 추가 배치됐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USNS 나을이라고 하는 그 수송선이 요 제2 연안 하천대의 고속 순찰정, 요게 마크4라고 하는 고속 순찰정, 이게 마크4 맞나? 예, 마크4라고 하는 이 고속 순찰정, 요거를 싣고 지금 동중국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거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연안 하천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연안 하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항구에서 그 수송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켜주는 역할, 그게 연안 하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HVA라 그래가지고 High Value Asset, 그러니까 아주 그 비싼 자산들 있잖아요. 고부가가치 아주 비싼 자산들, 무기, 수송선,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항구에서. 이 연안 하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전 배치 전단을 어느 지역에 투입을 해서 그 사전 배치 전단이 정말로 상륙 작전을 펼쳐야 된다 라는 시기가 오면은 반드시 이 연안 하천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항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항구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잠수함들이 와서 기뢰를 깔아놓고 뭐 테러를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연안 하천대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동영상 봐보세요.
do here?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USNS 브런스윅, 요거는 지금 5월 25일 현재 태국 항구에 입항해 있고요. 그 USNS 밀리너캣, 요거는 현재 싱가포르 해협에 있고요. 이거 호주에 있다가 싱가포르 해협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병력 수송선이에요.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것을 수송하는 게 아니라 병력 수송선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USNS 월터 다이흐, 이거는 현재 오키나와에 가 있고요. 이건 유류 보급함.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지금 한반도를 가정해서 사전 배치 전단에 귀속되려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게 MV 그린레이크라고 하는, 요것도 그 사전 배치 전단에 종종 등장하는 수송선이거든요. 요게 지금 5월 15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출항해가지고 5월 26일 현재, 5월 25일까지는 제가 확인했을 때 5월 15일까지는 캘리포니아 항구에 입항해 있었는데 5월 26일 현재 확인해본 결과 태평양으로 출항했습니다. 요 그린레이크라고 하는 수송선이요. 그 요거는 보통 요게 사전 배치 전단에 소속이 될 때는 보통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2사단이라든가 미 본토에 있는 25사단을 싣고 그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요게 보병 25사단 장비를 싣고 출항했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만약에 동북아에 들어온다면은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사전 배치 전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송선들이 13척에서 14척 정도가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에 와 있고요. 그리고 한 척은 얼마 전에 요 레이크라고 하는 그린 레이크라고 하는 수송선은 미 본토에서 얼마 전에 출항을 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수송선들이 왜 사전 배치 수송선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이거 이렇게 한반도에 동북아 지역에 몰려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몰려 들어와 있는 것이냐? 자, 이 사전 배치 수송선들이 자, 이것들은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당장에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그런 물자들은 그런 군용 물자들은 아니에요. 당장 작전에 투입해야 될 그런 용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바다 위에 6개월 이상 그냥 언제든지 6개월 이상 느긋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어떤 군사 장비들이란 말이죠. 6개월 이상 바다에 그냥 느긋하게 떠 있어도 되는 그런 군사 장비란 말입니다. 왜 이거를 지금 보냈습니까? 자, 이것들이 동북아에 처음으로 몰려 들어왔을 때는 김정은이 긴장을 하죠.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되면은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게 동북아에 와 있는지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그 GPS 같은 거, 그 선박 신호기 그런 것들을 켜놓고 있는데 이거를 꺼버리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또 파악도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그 선박 뭐 추적기 신호기 그걸 꺼놓겠죠. 여하튼 지금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수송 전단들이 와 있다는 사전 배치 전단들이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하려고. 이거는 군사작전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가령 시리아가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런 방법을 썼어요. 골란고원을 침공할 때 그 수개월 전부터 탱크들을 수천 대를 그 앞에 깔아놓고 기동 연습을 했거든요. 기동 훈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긴장했다가 그런 기동 훈련이 수개월째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가 만성이 돼가지고 그걸 망각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인가? 용키푸르. 하여튼 용키푸르 그 날에 그게 갑자기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용키푸르. 그날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날은. 그날에 갑자기 기습으로 그냥 예전처럼 훈련만 하는 줄 알았던 그 기갑 전력들이 수백 대가 갑자기 밀어닥친 거거든요. 이거는 군사작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시점쯤 되면은 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가 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그 선박 추적기 그거로 신호 그거를 꺼놓을 거고요. 뭐 여하튼 그런데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곧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입니다. 김정은이에요. 자, 이란을 지금 미국이 공격할 것 같은데 지금 고작 이란의 페르시아만 쪽에 가 있는 전력이 항모전단 하나,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 그리고 그 무슨 강습 상륙전단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항모전단 하나, 강습 상륙전단 하나 요 정도 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 파병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10,000명 이상도 아니고 1,500명 정도 파병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란을 그렇게 군사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겁만 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해도 상륙작전 이런 거는 전혀 안 할 거고 그냥 폭격 정도. 전폭기로 이란의 핵시설 이런 거 폭격 정도 하는 거지 정말 큰 군사작전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별로 언론들이 잘 못 알아챌 뿐이지 지금 이 동북아에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력은 특이하게도 항모 전단이 아니에요. 사전 배치 전단이 와 있는 겁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전 배치 전단.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전 배치 전단.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걱정되긴 해요. 제가 너무 좀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군사 전략을 이렇게 막 공개하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뭐 믿음방패 TV 별로 구독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얘기하는 건데요.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미리 F-35, F-22 이런 스텔스 전폭기들을 오키나와에 미리 갖다 놓을 겁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항모 전단들이 동북아에 오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을 공격할 거예요. 물론 최초 공격은 그 챔프라고 하는 EMP 무기 그거를 먼저 발사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자기기, 통신기기 이런 것들을 먼저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텔스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들을 다 잡아낼 거고요. 이런 군사작전을 펼칠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정말 반미, 친중, 친북 행태를 고치지 않는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이 나라의 국방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을 정말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이 퇴출돼야 미국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저 보수 세력 저들과 힘을 합해서 김정은 정권을 같이 군사 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게 큰 군사력을 거기에 투사를 안 하더라도 뭐 보병이 수십만 명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한국군만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해서 북한을 새롭게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 새롭게 북한이란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겠구나. 러시아의 과거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그 자금력이 수천조 원이 거기에 그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휘청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태가 다시 오지는 않겠구나.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일어나서 미국하고 힘을 합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새롭게 일으키고 관리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루속히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정신 안 차린다면은 근데 정신 안 차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문재인 정권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